예. 우리가 앞에서 항해 용선계약과 전기 용선계약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의무라든가 그런 걸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상 물건 운송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해상 운송계약은, 여기서 여기까지 배로 물건을 실어다 주는 게 해상 운송계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 즉 해상 운송인이, 이 운송인이 상대방, 이 송화인이라든가 용선자에 대해서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자, 우리가 봤던 거는 지금까지 이 선주가 숨어 있고 이 선주애가 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배를 어떻게 빌려올 것인가,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쵸?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는 배를 빌려와서 여기 와서 송화인이라든가 영선자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이 상대방에게 갖다가 운송해주는 해상 운송, 이 관계를 이 관계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운송인수는 누굽니까? 물건을 운송하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죠? 자, 운송인이겠죠? 선박 소유자, 선체 용선자, 전기 용선자, 항해 용선자 등이 운송 인수인 되고, 위탁자는 누굽니까? 물건을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한 사람은 누구죠?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 용선자 등이 되겠습니다. 자, 제운송계약에서 용선자는 송화인과 같은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운송계약에 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용선자가 다시 송화인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의 체결은 불유식의 낙선계약,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불유식의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으로서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별한 서면이라든가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실무상 이 선화증권 등의 증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가증권이지 이것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상 물건 운송인의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배를 빌려서 이렇게 배를 들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의무를 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선박 제공 의무는, 자, 당연히 선박을 줘야죠. 제공하는 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용선자들과 송화하는 게 줘야 되고, 두 번째, 선적 준비 완료 통지 의무, 이것도 우리가 다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가 선적인인 경우는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라. 그 다음에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의 기한에 의했지만 오전에 통지가 있는 경우는 오후 1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에 통지가 있는 경우는 그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을 한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날이거나, 그 다음에 관습상 선적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기간 경과 후에 운송물 선적 시에 선박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자 외에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을 때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해서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가 있죠. 자, 개품 운송 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물건을 하나씩 싣고 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다 전기 용선 계약에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개개의 물건을 운송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인이 선적함으로 송화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갖다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운송인이 알아서 싣겠죠.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행할 수 있고 송화인은 운임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정박 의무죠. 정박 의무라는 건 뭡니까? 자, 배가 이 선적하는 거, 그 다음에 내리는 거. 그래서 선적과 양육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배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적기간과 양육기간을 합해서 정박기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가 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용선자가 선적을 다 하지 아니한 경우도 선장에게 자, 가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적기간이 경과한 후에 용선자가 물건을 전부 실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어떻게 한다? 즉시 발행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 소유자가 청구가 있는 때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운송인 측에서 선적함으로 정박 의무는 없다. 그렇죠? 자, 물건만, 개품 운송의 경우는, 자, 송화인이 물건만 갖다 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선박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운송인이 뭡니까? 자기가 이 물건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인 측에서, 즉, 이 운송인 측에서 물건을 선적하기 때문에, 이 정박 의무는 없으나 용선자 또는 송화인은 선적 기간 내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선화증권 교부 의무. 자, 선화증권 교부 의무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한 통 또는 몇 통,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인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라든가 어떤 송화인에게 자, 네가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을 교부받았다라고 그래서 선화증권 뒷면에다가 이렇게 등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교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상물건 운송계약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해상물건 운송인의 의무에서 두 번째가 항해에 관한 의무. 항해는 뭐가 있었죠? 앞에서 가망 능력 의무가 있었죠? 가망 능력 의무.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이로 금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로 가망 능력주 의무는 배가 항해에 대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선박과 그다음에 인적 물적 시설이 다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이 그 선박에 가망 능력주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뭐다? 운송물의 멸시라든가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망 능력 의무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항해 능력은 뭡니까? 배가 항해를 견딜 수 있을 거죠. 항해 능력. 그 다음에 운행 능력은 뭐죠? 필요한 선원의 승선이라든가 선박 의장과 필요한 물품의 공급 등 이것이 뭡니까? 선박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감화 능력은 뭡니까? 하물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물을 견뎌야 된다는 것은 함물을 적당하게 보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시라든가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해서 적합한 상태에 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창, 냉장실 이런 말만 있는데 이 선창은 여러분들이 선창 배에 뭡니까?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에다 물건을 담아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망 능력 의무와 관련해서 판례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자, 예컨대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서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항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 당시 가망 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 운송에 제공한 선박 소유자는 항해 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물 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침몰했다면 불법 행위에서 책임 조건인 선박의 가망 능력주 유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시한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의 해상 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즉 인적 가망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장 등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어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서해안에서 뭐죠? 크레인선하고 뭐 배하고 충돌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때 선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됐었죠. 그렇죠?
선장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배가 가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가망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해상 물건 운송인은 뭐다?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 난 거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개월밖에 경험이 없는 항해사는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경우는 가망 능력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이 판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당한 어떤 능력이 된다. 물론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했다면 이단객관이 선박의 인적 가망력을 결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망 능력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느냐라고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이 가망 능력에 관하여서 운송인이 주의해야 될 시기는 선적항에서의 발항 당시이며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무과실 입증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운송인은 가망 능력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운송인의 의무라든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해상물건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한 동물의 운송 또는 선화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가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가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인이 가망능력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일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망능력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이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일정한 다른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항해에 관한 의무죠. 항해는 뭡니까? 배가 이제 나가는 건데 뭐가 첫 번째가 발항 의무죠. 발항 의무. 발항이 뭐죠? 배에서 빨리 항구를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자, 용선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을 전부가 선적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장은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운송물의 전부가 선적되기 전에도 즉시 발항을 청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과 후에, 선적기간 경과 후에 또는 선적기간 내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품운송계약은 뭡니까? 하나씩이라고 그랬죠? 하나씩. 그래서 그런 경우 개개의 물건을 운송계약의 목적을 한 경우에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함에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운임은 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직항 의무 1호 금지 의무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제대로 가라 이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박을 다른 선박이라든가 어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그런 게서 예외적으로 해상에서의 인명이라든가 재산의 구조로 인한 이로나 정당한 이로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빠듯하게 가라라고 하는 거죠. 운송물은 뭡니까? 운송물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적부라고 하는 것은 배에다 쌓는 거라고 그랬죠. 선박의 선착 내에다가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적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운송인은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라든가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까지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화재라는 것은 다 알겠죠? 자연
뭐죠? 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단서에 따라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주체인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책책을 가진 자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언 그 밖에 선박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법 선점물 처분 적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배를 싣고 가다가 그게 어떤 물건이 위험하다 또는 그 폭발해가지고 다른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즉시 뭐다?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육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장은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알고 있는 경우도 가능한데 다만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위에 물건을 운송하는 때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 동종 운송물의 최고 운임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고 운임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운송인 그 밖의 이해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육, 파괴, 또 무해 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인은 그 처분에 의해서 운송물에 관한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동 훼손 분담을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앞에서 설명했죠.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입항의무는 뭡니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양육하려면 물건 싣고 들어왔으면 이제 물건을 이제 풀려면 양육시키려면 그 항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입항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인은 운송물의 양육, 인도를 위하여 운송계약상에 정해진 양육항 또는 용선자가 지정하는 양육항에 입항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 준비 통지 의무. 자, 여기 와서 물건 양육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와서 물건을 받아가라. 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만약에 통지가 그날 오전에 있으면 그 기간은 언제? 오후 1시부터 오후에 했으면 다음날 6시부터 그렇게 기간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하다. 즉 불광역적 사유가 있거나 그 관습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동일하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대해서는 운송물을 양육할 때는 선박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박 의무는 물건을 실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박을 양육에 필요한 기간만큼 정박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박 기간이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초과 정박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양육금에서는 용선계약의 경우는 보통 용선자 측에서 양육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개품 운송의 계약의 경우에만 양육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용선계약의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용선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품은 물건 하나하나 싣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 보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내려주는 건 누구죠? 선박에 있는 선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용선계약, 배를 통째로 우리가 빌려서 물건을 싣고 내린다 할 때는 그 용선자가 그걸 다 하겠죠. 그 다음에 개개 물건 운송을 계약한 경우에 운송물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 의무.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건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 의무는 기본적으로 가장 누구죠? 정당한 선화증권 소진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 그쵸? 수하인이 되겠죠? 그래서 수하인이라든가 선화증권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인도 의무의 대상자가 될 겁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운송계약에서 지정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항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화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운임 등 지급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수화인이 운송물 등 수령하는 경우에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에 따라서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최선료, 운송물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장은 위 금액 지급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할 수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야, 너 운임 단 빨리 줘. 주지 않으면 나 너 물건 안 주겠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됩니다. 자, 통지 의무입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의 일부 매실 또는 훼손을 발견할 때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잘 알지 그 손실이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는 3일 이내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통지 없는 경우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화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을 제공해야 된다. 자, 송화인, 운송인, 그 다음에 뭐가죠? 수화인. 그렇죠? 이 물건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운송인과 수화인은 서로 운송물을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겠죠. 당연히. 수화인은 운송계약 기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본계약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화인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는 운송물의 권리가 송화인 권리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 총칙에서 배웠죠. 자, 송화인이 보냅니다.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죠. 운송인이 물건을 날릅니다. 근데 이게 수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발생했죠? 선화증권이 발행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자, 물건이 여기까지 도착했다. 그런 경우도 누가 우선한다? 송화인이 우선한다. 따라서 우선 중은 당연히 누가? 송화인이 다청권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도착해서 서로 통지까지 받았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과 권리와 동일하게 되겠죠.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 그런 경우는 보다 이 사람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그래서 수화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물건을 받을 사람이 나 물건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 물건을 받을 사람한테, 보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탁 의무는 뭡니까? 물건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가지를 않아요. 그럴 경우는 빨리 나 이것을 공탁시키고 그 압박감에서, 의무감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공탁이라고 그랬죠.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해태한 때, 자, 물건을 안 받아가요. 해태한다고 하는 것은 안 받아가는 거죠. 물건 받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물건 받는 것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해태한 때,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에서 수화인에게 통지하고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하거나 수화인에게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수화인에게 통지하고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화인을 확실히 알 수 없었거나, 그 다음에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선장은 공탁 또는 세관, 그 밖에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 후에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화인을 알고 있는 수화인의 그 통지를 발송을 해라. 그래서 알고 있는 수화인들에게는 통지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탁하거나 인도한 때는 선화증권 소지인 등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탁 의무도 상대방이 물건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상대방이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거에서 거기 공탁소에다가 물건을 맡겨버리고 통지만 해줘서 물건 찾아가라 이렇게 하고 그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관계, 이것을 공탁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이죠.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봤다, 정리해봤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개념 위주로 무슨 어떤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개념 위주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번 주
항해 용선계약, 전기 용선계약, 그 다음에 해상물건 운송계약에 이 항해 용선계약과 전기 용선계약을 다 포함돼서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